안녕하세요. 한올경매 자산관리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판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치권은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있어서 꼭 한 번쯤은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셨을 것인데요. 사실 경매와 관련된 서적에서는 유치권에 대한 개념 정도는 들어있을지 몰라도 정말 실무에서 도움이 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정보의 판례나 해결 방안 등은 책이나 강의에서는 정보를 얻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유치권 관련 판례들 중 일부만을 골라서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약간 각색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건축공사대금으로 토지의 유치권을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사례로는 공사업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으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 건물이 완공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허위 유치권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 경매물건의 유치권이 신고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는 공사업자는 을로부터 공장 신축 의뢰를 받아 30%가량 공정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는 중단되고 공장 신축 부지가 경매에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 갑은 토지 경매 사건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의 사건이 예나 지금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갑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이건 지난 시간 블로그에서 알려드렸던 유치권 성립 요건 중 바로 견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부터 바로 알려드리자면 대법원 판결 및 고등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갑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안타까울 텐데요. 법원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한 채권일 뿐이고 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 중에 중단되어 아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어서 토지 내지 토지지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토지 경매 사건의 부동산과는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번 시간에 유치권 공부를 잘 하셨다면 단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유치권 성립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렇게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5가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적법한 점유일 것,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면성이 있을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총 5가지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업자인 갑이 점유는 미리 하고 있었으나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에 대해 공부하거나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 점유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점유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유치권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본 사건은 진작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이번 사례도 유치권 성립 요건 5가지를 알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답은 바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변제기 때문인데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치권 성립 요건 5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본 사례에서는 타인의 물건인 것도 맞고 적법하게 점유도 하였고 결연성도 있고 유치권 배제 특약도 없었으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졌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업자에게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유치권의 요건이 까다롭고 대부분의 공사업자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몰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치권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요. 실제로 경매 사건에서 신고된 유치권 중 대다수는 허위 유치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허위 유치권의 사례로서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여 감정가 대비 60%대의 경매를 저렴하게 낙찰받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해당 사건의 채권자가 허위 유치권자에게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허위 유치권으로 인하여 저가에 낙찰되어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해당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서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소 대중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인데요. 판결문의 이유는 장황하지만 중요한 부분 알려드리자면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은 60%대이고 해당 물건도 60%대에 낙찰되었으니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맞습니까?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들 생각하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허위 유치권은 형법상 경매 방해죄에 속하며 형법 제31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실 허위 유치권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허위 유치권 신고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허위 유치권 신고 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법은 범법자 편이라고 봐도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 알아본 바와 같이 각종 경매 서적이나 지식인들의 답변들은 보통 유치권을 질문하면 점유 부분만을 주로 강조하면서 유치권을 깨트리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뿐만이 아니라 성립요건 모두를 알아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권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달에 낙찰받은 경매물건 또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충분히 유찰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차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유치권을 깨트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유찰에 성공했고 다음 달 대금 납부를 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유치권자를 만나 유치권을 깨트릴 심산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쟁력이 높아져 경매로 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특수물건에 걸리면서 실력을 높여 많은 수익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